반갑습니다. 꽃 같은 여러분들에게 별처럼 빛날 미래를 선물할 선생님의 이름은 헛꽃별이야. 자, 오늘 선생님과 2026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문항 해설을 해보는 시간으로 만났어, 얘들아. 자, 우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 다소 까다로웠다라는 평이 많기는 하지만 작년 수능과 비교해 봤을 땐 그렇게 많이 까다로운 문항은 아니었어, 얘들아. 아니에요, 선생님. 너무나 까다로웠어요. 제시문 낯설던데요? 아니야. 너희들이 낯설게 느껴졌던 그 모든 제시문, 선지들 실은 과거의 기출 문제에서 이미 예고 때려줬었던 과거 기출 변형의 내용들이었어. 선생님의 개념의 별 교재 문제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선생님이랑 이미 문제 제시문에서 봤건 선지에서 봤었던 모든 그런 표현들이 각각 선지에 잘 녹여서 나왔단 말이야, 얘들아.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 충실하게 개념을 탄탄하게 끄덕끄덕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끄덕끄덕 왜 이 사상가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면서 선생님의 개념의 별을 수업을 듣고 선생님이 내준 숙제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된다. 기출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와서 Q&A에 질문을 남겨라 라고 얘기하는 이런 질문을 잘 숙제를 꼬박꼬박 잘 따라온 아이들에겐 너무나 쉬운 6평이었다라고 선생님의 Q&A와 수강 후기에 많이 벌써부터 남겨져 있어, 얘들아. 자, 얘들아, 우리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그냥 건강한 긴장감을 느껴보도록 하자. 선생님, 저 배운 부분이었는데 틀렸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내가 어떤 논리를 빠뜨리고 있는지 혹은 달달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단어를 외우고만 있었던 건 아닌지를 반성해보자. 미리 얘기할게. 특히 칸트의 영구평화론 틀린 친구들. 얘들아, 선생님이 맛보기 강의에서 얼마나 모든 심화 다 풀 수 있다고 죄다 다 설명해줬잖아. 칸트의 영구평화론 문제 17번이지요. 그 문제 틀린 아이들은 분립이라는 단어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그냥 단어 자체를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끄덕끄덕 이해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올해 6평 마찬가지야. 9평도 마찬가지고 수능 또한 역시 가지고 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개념으로 돌아가라. 다만 이때의 개념은 생 기초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 세상가가 왜 이러한 개념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윤리 과목이잖아. 철학 과목이잖아, 얘들아. 철학이야. 지혜를 사랑하도록 배우는 교과목이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끄덕끄덕 이해하는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배웠으면 좋겠어. 아, 진짜 헛고발 선생님이 이거 제시문 분석을 괜히 해준 게 아니구나. 아, 이렇게 분석을 했었던 게 결국에는 우리 6평, 9평 평가원 문제에선 이렇게 반영이 되었던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선생님의 모든 숙제를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신났던 그런 6월 평가원 모의고사였다. 심지어 변환 표준 점수도 정말 달달한 지금 1등급 만점 컷이 얘들아 74점 변표가 나오고 있지. 달달할 거야. 우리의 목적은 어려운 수능에서 만점을 받는 거. 그래서 변표까지 가져가는 게 목적인 거니까 얘들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가장 어려운 3단원에서 제일 많은 5개의 문항이 출제가 됐고 나머지 단원에서 고루 3문항씩 쭉쭉쭉 나왔어. 그리고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제대로 독해를 했더라도 선지 정답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요즘에 많이 출제가 된단 말이야. 심지어 윤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 그러니까 절대 암기 위주로 풀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다가 걸려 넘어진다, 얘들아. 제시문에서 알려주는 그런 선지들, 힌트들 충분히 가져가면서 맥락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니까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됐는지 그럼 선생님이랑 하나씩 우리 6월 평가원 모의고사니까 모든 문항 꼼꼼하게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자, 그럼 우리 선생님 분석하기 전에 일단 너무나 수고한 건 맞으니까 너무 수고 많았다, 얘들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물론 이제 생윤만 본 건 아니니까 국영수도 얘들아 너무나 힘들었지. 너무나 수고 많았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박수를 쳐주고 싶어.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얘들아, 낙이라고 하는 거 그냥 오지 않아. 너희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실력을 탄탄하게 선생님이랑 하나씩 개념의 별 너무 길어요. 한 강의가 어떻게 150분이나 돼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 고생 끝에 낙이 왔을 것이야. 아,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가 있었구나. 개념의 별만으로도 모든 심화의 내용을 심지어 낯선 6월 평가원 문제도 풀 수 있다라고 저렇게 호언장담하신 헛꽃별 선생님의 강의가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이해한 친구들이 수강 후기에 남겼으니까 빨리 가서 한번 읽어봐봐. 공감하고 싶으면 읽어보라고, 얘들아. 고생 끝에 낙이 올 거야, 얘들아. 그러므로 우리 조금만 더 좀
좀 꼼꼼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활과 윤리 분석을 한번 찬찬히 해보도록 하자 얘들아.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1번은 당연히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 윤리학의 분류 문제가 출제됐어. 자, 그래서 과메기 기억나 얘들아? 과메기 아니지요? 규메기 기억하면 돼. 그래서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거 발문에다가 체크해 주시고요. 가보자. 가.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할 거래. 의미론적 접근, 도덕, 추론의 규칙을 혹은 그 절차의 타당성을 검증해 줄 거래. 논리론적 접근. 그 다음 마지막 선생님은 시건방진 접근이라고 했지요. 야, 윤리학? 그거 윤리학인 거 맞냐? 윤리학으로 성립 가능하냐? 학문적인 성립 가능성. 인식론적 접근. 그래서 의, 논, 인 나오면 무조건 어디야? 메타윤리학의 입장이 나왔고, 나 윤리학은 다양한 관련 학문을 활용하여서 윤리학적 학문을 응용하여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제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이론 규범 윤리학을 응용하여서 문제 해결까지 핵심 과제로 삼는 거, 이거 무슨 윤리학? 실천 규범 윤리학이네. 그래서 실천 규범 윤리학의 별명이 응용 윤리학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응용윤리학인 실천윤리학. 자, 그럼 핵심 과제 찾아보자. 1번. 도덕 판단의 규범적인 근거인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 자체가 발문을 봐 핵심 과제입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이론 정립, 원리 자체를 정립하는 게 핵심 과제, 궁극, 목표, 1차 목적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이론 규범 윤리학의 핵심 과제가 될 거야. 왜요? 실천 규범 윤리학은 해결까지 가야 되고 메타 윤리학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으니까 의논인을 찾아야 돼. 1번 틀렸고 2번 도덕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경험 생략되어 있네. 과학적인 탐구 방법을 통해서 야 직접 궁금하면 네가 직접 들어가 관찰하고 경험해보면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설명해보는 거, 이런 입장은 얘들아 기술윤리학자들의 핵심 과제지. 3번 도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지침을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까지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거 실천 규범 윤리학의 핵심 과제인 거 너무나 많네. 정답은 그래서 3번 체크하면 되고, 4번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왜 저 나라는, 왜 저 사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인사 문화가 있는 거지? 그러한 관행들의 발생 과정을 가치 중립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서술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 이것 또한 역시 기술윤리학자들의 핵심 과제가 되지. 자, 그래서 틀렸고 5번 가와나는 둘 다 도덕 명제, 도덕적인 문장들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분석할게요. 분석윤리학자, 그중에서도 논리론적 접근 방법 얘기하고 있는 메타윤리학자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실천규범 윤리학자들은 이걸 주된 목표라고 삼지 않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골랐어야 돼. 자, 2번 가보자. 자, 갑을 서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갑,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거 보이는 순간 바로 측은, 지심, 사단 얘기하는 거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으니, 왜냐하면 이거 맹자가 얘기한 내용이지요. 측은지심은 사단이라고 하는 건 모두에게 선천적인 거니까. 이 마음이 곧 사덕인 인의 단서이다. 사덕의 단서입니다. 이건 선생님 얘기 공부했었던 내용이지. 사단이라고 하는 건 사덕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단서가 될 거래. 그래서 선생님이 뿌리, 열매, 예, 인이 열매, 사단이 뿌리, 이런 내용으로 선생님이랑 공부했었던 맹자의 성선설과 관련된 내용이네. 자, 따라서 화살을 만드는 사람도 어질러, 모든 사람들의 본성 안에는 성선설, 본성 자체는 선하고 사단도 있고 본성 안에 사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화살 만드는 사람은 그 화살로 사람을 후천적으로 환경적인 요인으로 해치는 데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어. 그러므로 직업이라고 하는 거 잘 신중히 선택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맹자의 성선설을 바탕으로 직업까지 얘기하는 그런 제시문이고, 자, 그 다음 을, 먼저 있었던 너무나 정치를 잘했던 선왕은 혼란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의를 만들어서 그 혼란을 해결하려고 했어. 기승전, 예의, 재정. 왜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혼란스럽냐면 이 사회 혼란의 원인을 첫 번째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성악설. 본성 자체가 문제. 자, 그 다음 두 번째 재화의 희소성. 재화의 희소성이라는 표현 여기다 써줄까? 얘들아, 사회 혼란의
원인을 첫 번째, 인간의 본성 자체는 악한 본성 자체.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구만을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악한 본성 자체가 문제고 그 와중에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재화가 넉넉해 부족하대. 재화의 희소성. 재화라고 하는 거요. 너무나 모자라거든. 그래서 사람들을 다투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통해서 공정하게 분배를 해줘야 된대? 예, 도, 능력, 적성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에 맞게 직업을 나눠주셔야지만 적절히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공정한 분배까지 가능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이 을 제시문은 누구야 얘들아? 순자의 제시문이지. 그래서 예의를 두어서 귀양과 처남의 팩트로서 차등을 두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거든. 능력을 키워야 돼. 예를 키워야 돼. 의, 도를 많이 갖추고 있는 자들은 더 높은 직업을 얻을 수는 있지. 차등 분배를 얘기하는 얘들아 을은 너무나 순자의 제시문이다. 그래서 예의란 다스림의 시작이다. 예치를 특히 더 강조하면서 농부는 농부답고 선비는 선비다우며 맹자건 순자건 공자건 모든 유학자들은 정명을 너무나 인정한다. 자, 그래서 각각 자신의 맡은 이른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순자야. 자, 그래서 순자가 사회혼란의 원인, 이거 선생님 개념의 별 필기에 다 있는 내용이야. 이 원인이 이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악한 본성을 해결하려면 화성, 기위해야 되고 두 번째, 재과 희소 하니까 사람들이 안 싸우게 하려면 적절하게 공정하게 분배해줘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공통적인 방법이 예로서 통치하는 거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선생님 필기에서도 심화선지로 정리해줬었던 내용이야. 순자에게 예라고 하는 건 여기 밑에다가 써줄게. 자, 순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예라고 하는 건 순자에게 예는 적절한 욕구 충족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공정한 분배의 기준이다. 그러므로 모든 욕구를 제거하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왜? 인간은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안 싸우게 하려면 적절히 예를 정해서 적절하게 욕구를 충족시켜줘야지만 싸워 안 싸워? 안 싸운다. 그래서 순자에게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장이다 라고 선생님이랑 심화선지에서 계속 다뤘던 내용이야.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선지에 나왔지요? 가보자. 자, 기억. 갑, 맹자의 입장에서 항산이 없으면 무항산이면 무항심입니다. 이렇게 이게 가능한 자는 실은 일반 백성들이지. 일반 백성들은 무항산이면 무항심인 게 맞아. 하지만 무항산이어도 유항심이어야 하는 자가 있어. 그게 누구야? 군자. 참고로 군자들, 선비들, 유학자들은 무항산이어도 일정한 생업이 보장되지 않아도 유항심, 일정한 도덕적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유지할 수 있는 자 없다. 틀렸지? 군자는 그래야 해. 틀렸습니다. 자, 이러면 안 돼. 자, 그래서 X고요. 자, 그 다음 니은 예의에 따라 직분에 충실하면 그렇지. 적절히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으면서 예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도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니은이 너무나 맞는 내용이지. 자, 그 다음 디귿. 자, 얘들아 기억은 틀리고요. 니은은 너무나 중요하고 선생님이랑 이미 계속 강조했었던 내용이야. 디귿. 도에 정통한 군주가 물론 얘들아 우리 지금 다 유학자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는 인간적인 도덕을 말하겠지. 도덕에 정통한 군주가 모든 직업에 능숙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정명이라고 하는 건 각자 자신의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되거든. 모든 직업에 능숙, 만능, 자급자족 이런 거 아니라고 했어. 각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돼. 자, 그러므로 능숙할 필요는 없다. 너무 많네. 너무 많네. 모든 직업에 능숙한 게 만등인 거지. 그러므로 서술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네, 당연히 맞는 거네요. 자, 그 다음 리을. 갑과 을은 둘 다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분업이 필요합니다. 각자 자신의 이른바 맡은 바 최선의 역할을 다하는 정명은 둘 다 인정 안 인정? 너무 인정.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있는 5번을 골랐어야 돼. 이미 기억이 틀리잖아. 자, 기억이 틀리니까 실은 3번 아니면 5번을 정답으로 찾아야 되거든. 그런데 정답이 5번이라는 건 지금 이 출제자의 의도는 어떤 선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니은 선지가 가장 중요했던 선지라는 거야. 하지만 이거 선생님이랑 이미 개념의 별에서 심화 선지로 계속 배우면서 이해시켰던 내용이다. 정답은 5번 골랐어야 돼. 선생님이랑 공부했는데 틀렸으면 안 돼, 안 돼. 정답은 5번. 넘어가자. 자, 3번 문제 갑시다. 자, 3번도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정말 많이 틀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절대 틀리지 않는 무적의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줬지, 얘들아. 자, 요 내용은 과학기술, 그냥 논쟁 자체가 과학, 기술, 그 자체의 가치, 중립성, 논쟁이라고 했지요. 자, 이거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입장인 건데 우리 기출에서는 과학이 생략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술이 생략되기도 한다고 했어. 과학을 생략시켜서 기술이라고 나왔는데 과학, 기술 그 자체에 가치 중립성이 있냐 없냐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일단 과학, 기술 그 자체에 자, 가치 중립성 있다라고 얘기하면 야유, 하무, 야유 기억나 얘들아? 자, 그래서 첫 번째 야스퍼스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이면서 과학기술 가치중립성 논쟁에서 과학기술 안 쓸게 얘들아 제목에 있으니까 과학기술 그 자체 기술이라는 것 그 자체에 야스퍼스는 가치중립성이 있다는 사람이라고. 얘들아 유신론자지요? 있을 유자로 기억해달라고 했지. 야유. 가치 중립성이 있다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과학기술 그 자체에 가치 중립성이 있으니까 같이 판단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같이 개입시키는 거야, 배제하는 거야? 배제하는 겁니다. 배제가 맞아. 도덕 판단 하지 않는 거야, 얘들아. 자, 반면 하이데거는 I say 하, you say 무, 하, 무 이걸 우리 했잖아. 우리 주군관부터 계속 했잖아. 하, 무, 야, 유 그 공식으로 간다고. 하이 대거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이지요.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그 자체에도 자 과학기술 그 자체의 가치 중립성은 자 하이데거는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없어. 가치 중립 없어. 가치 중립 하지 마. 선악 판단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 말은 가치 판단, 도덕 판단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제발 해야 돼. 제발 걱정이 많아요. 이대로 가다가 우리 큰일 나. 우리 무방비 상태에 놓일지도 모른단 말이야. 제발 가치 배제가 아니라 개입을 시켜야 돼. 요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다만 이 둘의 공통점은 과학기술 그 자체가 과학기술이 인간의 도구, 인간의 수단일 수 있는 거 둘 다 인정하긴 합니다. 다만 수단의 측면을 훨씬 더 강조하는 게 야스퍼스. 하지만 하이데거도 팩트로서 과학기술이 인간의 도구, 수단이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인정을 해. 자, 공통점. 자, 그 다음 둘 다 너무나 중요한 공통점 밑에 쓸게.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영향, 결과, 과학기술이 사용되는 그 이후의 결과 같은 맥락이지요? 에 대한 가치 판단은 당연히 둘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논쟁 자체는 과학기술 그 자체에 가치 중립이 있냐 없냐를 논쟁하는 거고 과학기술이 현실 사회에서 적용된 어떻게 사용된 결과 영향에까지는 당연히 가치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들의 공통점. 잊지 마 얘들아. 자, 그래서 가압 제시문 읽어보자. 기술은 일종의 야 과몰입하지 마. 과학기술은 그냥 일종의 공허한 힘일 뿐이야. just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도구일 뿐이라고 과몰입하지 마. 기술은 인간에게 결속되어 있으며 인간의 노동을 통해 실현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선으로도 악으로도 사용될 수는 있어. 얘들아 이걸 가지고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사용될 수 있어. 선으로 악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건 지금 여기 공통점에 있는 요 맥락 얘기하는 거야. 요 아래에 있는 요 맥락으로 설명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하지만 사용이 되고 난 이후에는 선악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과학기술 그 자체는 야 손이 달렸냐
달렸냐 발이 달렸냐?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광기를 부릴 수 없어. 광기를 부리는 건 칼이야. 그 칼을 잘못 사용하는 인간이야. 인간이 광기를 부리는 거지. 그러므로 선악 판단 하지 마. 바로 갑이 야스퍼스의 제시문이고, 을은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제발 기술을 인간의 도구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기술은 중립적으로 고찰하면 마이너스야. 우리는 최악의 경우 무방비 상태에 빠지게 될 거야.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 그 기술 속에 숨어있는 힘은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규정해 줄 거야. 이게 바로 무슨 말이야? 과학기술은 우리가 몰랐었던, 자연이 가지고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걸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은폐의 역할을 기술이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드러내주게 하는 거야. 은폐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더 가치 판단, 성찰 해야 돼, 안 해야 돼? 겁나 해야 돼. 이대로 가다가 우리 큰일 난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와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켜주는 게 과학기술이라고. 야,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우리 바다 아래 그렇게나 많은 천연자원이 있는 거 몰랐거든.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그걸 겁나 캐고 다니면서 그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 그럴 정도로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과학기술이니까 제발 같이 판단 좀 하자. 가치 중립성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이데거. 자, 그래서 을 제시문이 하이데거입니다. 그럼 1번. 기술은 야스퍼스 입장에서 인간의 개입이 없다면, 야, 손이 달렸냐 발이 달렸냐, 인간에게 해가 될 수 없다. 광기를 부릴 수가 없다. 같은 맥락이야, 얘들아. 너무나 맞지요. 왜냐하면 광기를 부리는 건 우리 인간이니까. 정답은 바로 1번. 너무 쉽게 나와야 돼. 2번. 기술의 활용, 방향을 결정할 때에는 과학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의 활용 방안이니까, 얘들아. 방향을 결정할 땐 가치 판단할 수 있다고요. 요 내용입니다, 얘들아. 그래서 틀렸고. 3번. 을은 하이데거. 기술은 인간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너무나도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반성 성찰해야 된대. 4번. 기술을 수단으로만 여기면 안 돼. 야스퍼스야. 하이데거가 걱정하는 거야. 야스퍼스야. 기술을 수단으로만 여기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놓일 거야. 기술의 종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거야. 기술을 수단으로만 여기는 건 너무나 위험한 거야. 우린 더 많은 반성이 필요해. 자, 그래서 너무나 잘못된 거고. 5번. 갑과 을은 둘 다 기술의 본질은 윤리적인 성찰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 절대로, 얘들아, 야스퍼스와 같은 사람이 기술의 본질이 인간이 반성하면서 변화될 수 있어,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왜? 과학기술 자체는 어차피 가치 중립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이런 말 야스퍼스 하지 않아. 정답은 그래서 1번 체크했으면 너무 잘했어.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가보자. 얘들아, 4번 문제도 선생님 제시문 낯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 내가 들었어. 하지만 그 친구 선생님한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건,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아, 얘들아.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명치를 겁나 세게 때릴 거야, 얘들아. 요 제시문 낯선 거 아니야. 이거 우리 과거에 한번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야. 22년도 10월 학평 교육청 모의고사 11번 문항에서 이미 출제됐던 제시문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얘들아, 선생님의 개념의 별 하나의 주제를 수업 들으면 모든 기출 다 풀 수 있어. 그러니까 꼭 기출 문제집 풀어온 다음에 선생님한테 기출 이해 안 되면 꼭 질문해. 이게 선생님의 숙제였지. 이거 질문을 하러 온 많은 친구들 중에서, Q&A에 남겼던 많은 친구들 중에서 특히, 얘들아, 이거 기출 문제집이 있단 말이야. 22년도 교육청 모의고사 제시문에 요 제시문이 나온 게 있어. 이걸 선생님한테 들고 온 아이들은 선생님이 심지어 갑 이 문장 얘기해줬다. 얘야, 너 혹시 들어본 적 없어? 때때로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배운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즐겁지 아니한가? 이 명언 들어본 적 없어? 네, 없어요. 많은 아이들이 들어본 적 없다고 얘기하던데, 이게 겁나 유명한 공자의 문장이란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질문하러 온 아이들한테는 이 문장도 실은 언급해 줬었어, 얘들아. 그래서 이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출제가 됐었던 과거 기출 제시문이야. 무슨 말이냐면, 유학의 입장에선 자꾸 배우라고 하는 걸 강조해. 인간적인 배움을, 지식을 쌓으라고 얘기해. 자꾸 배우라고 얘기하는 게 유학자, 특히 공자.
그래서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 얘기하면서 얘들아 선생님은 이제 계속 거의 이제 15년 넘게 계속 강의를 가르치다만 보니까 선생님은 이제 배우고 싶어 막 이런 얘기까지 질문하러 온 아이들한테 해준 적이 있단 말이야. 선생님한테 그 질문을 했다면 너무나 반가웠게 풀었을 낯선 제시문 아닙니다. 과거 기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 군자답지 않은가? 물론 이제 군자답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니 유학 제시문인 걸 눈치챘을 거야. 하지만 너무너무 자꾸자꾸 배워라 배워야 된다. 인간적인 배움은 플러스야. 지식을 쌓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맥락이 바로 유학에서의 긍정적으로 배움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반면 그때 우리 기출 제시문에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나왔거든. 자꾸자꾸 배워라 얘기하는 거 유학, 자꾸자꾸 비유라고 얘기하는 게 도가.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관점, 비유라 또 비워라 라고 얘기하는 게 도가거든. 배우면 날마다 더해지겠지. 근데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질 거야. 그럼 덜어진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덜고 또 덜어서 하지 아니함에 이른다. 이게 바로 무위 자연. 하지 않으면서도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게 바로 무위 치치. 무위 자연과도 같은 자꾸만 비워라 배워라를 강조하는 게 유학, 비워라로 강조하는 게 바로 도가의 입장으로 풀면 돼, 얘들아. 자, 그래서 1번 가보자. 갑, 사회 혼란을 해결하려면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는 거. 이건 겸애지. 얘들아, 공자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분별애, 차별애, 별애라고 얘기해야 돼. 겸애를 얘기하는 건 묵자의 내용이야. 틀렸고. 2번, 이익이 의로움에 부합하더라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아, 왜 그래 얘들아. 이익, 의로움 이런 표현 나오면 우리 유학의 입장에서 견리, 사의 떠올려봐. 이거를 그냥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맥락을 이해해보라고. 볼 견자지. 눈앞에 이익을 보았을 때에는 무엇인지 생각해야 된대. 의로운지를 생각해야 된대. 의로운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눈앞에 이익이 있을 때 의롭지 않으면 그 이익을 취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고, 다른 말로 바꾸면 눈앞에 이익이 있지만 그게 너무나 의로움에 부합해. 그럼 당연히 취해도 돼, 안 돼? 당연히 되지. 그러니까 추구해서는 안 돼. 무슨 유학자들이 이익 혐오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얘들아, 의로움에 부합하면 추구해도 되지. 그 내용이 바로 견리, 사의야, 얘들아. 자, 틀렸고. 3번. 스스로 그러한, 평가에서 너무나 자주 쓰는 표현이죠.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러할 연, 자연입니다. 자연의 도를 따름으로써 분별적 지식은 쌓는 게 아니라 이걸 없애야 되지. 분별적 지식을 없애는 걸 도가에서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해? 무지가 도가에선 플러스잖아. 자, 그러니까 틀렸고요. 4번. 만물을, 얘들아 4번 선지도 실수하지 마. 이것도 선생님의 개념의 별, 우리 기출 문제 제시문에 엄청 많이 여러 번 나오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야. 빨리 이걸 틀린 친구들은 선생님의 개념의 별, 도가 제시문 빨리 봐봐. 엄청 나와. 만물을 두루두루 이롭게 하고 만물의 이로움을 베풀는 너무나 이상적인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듯 뒤로 물러나 있어. 겸허한 모습으로 있고 서로 다투지 않는 부쟁. 그래서 겸허하고 부쟁한 성인의 모습은 만물을 두루두루 이롭게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것처럼 합니다. 무위, 지치 이런 맥락으로 너무나 여러 번 나왔던 평가원 제시문의 내용을 선지로 내린 거야. 정답 4번 골랐어야 돼. 자, 그 다음 5번. 갑과 을은 둘 다 마음을 집중하고 몸가짐을 살펴 예를 완성하라고 절대 도가는 얘기하지 않지, 얘들아. 왜냐하면 도가의 입장에서 얘는 혼란의 우두머리거든. 혼란의 원인이거든. 혼란의 으뜸이라서 절대 이건 유학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다. 정답은 4번만 옳은 것.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 자, 5번은 우리 예술과 윤리에서 이미 선생님이랑 많이 봤었던 플라톤의 도덕주의 문제가 나왔네, 얘들아. 그런데 우리 예술과 윤리 도덕주의 문제는 선생님이랑 공부한 그 내용 바탕으로 제시문에서 힌트를 많이 준단 말이야. 제시문의 내용을 잘 독해하면 돼. 그냥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손가락 위로 올리고 있는 사람, 이것도 힌트야, 얘들아. 플라톤에게 있어서 참된 이데아, 원형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어, 저기에 있어.
저기에 있잖아.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얘들아 플라톤이야. 심지어 이렇게 밑으로 손 깔고 있으면 아리스토텔레스고요. 이렇게 이거 아테네 학당에 나와 있는 플라톤의 실제 모습이란 말이야. 그 아테네 학당에서 센터에 있는 플라톤은 이러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데아 저기에 있다. 우리의 이 현상계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죠. 이상세계에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플라톤인데 제시문에서도 너무나 아래의 선지에 대한 힌트를 많이 알려주고 있어. 플라톤은 도덕주의지요. 그래서 너무나 이데아를 모방한 그런 예술 작품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 나쁜 음악 만드는 자, 나쁜 시를 쓰는 자, 그런 시인들은 추방해야 돼. 시인, 추방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라고요. 배웠던 다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가보자. 호메로스가 위대한 시인이기는 하지만 그의 시는 참다운 실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참다운 실제라고 하는 게 이데아죠. 이데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함으로 진리에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맥락상 지금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있는 호메로스는 도덕주의에 입각한 올바른 시를 쓰는 사람이야? 아니야? 아니야. 진리에서 한참 떨어져 있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즉, 아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니까 안 된대. 있는 그대로 모방하지 말고 예술가는 무엇을 모방하여 창작 작품을 만들라고 했어? 이데아를 모방해서 창작 작품을 만들라고 하지. 그래서 선생님 필기에도 물론 있지만 예술가는 이데아를 모방하여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야.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거지. 이것도 얘들아 선생님이랑 이미 했지요. 예술가는 절대 이데아를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아, 절대 아닙니다. 얘들아 이데아는 플라톤도 못 만든다고 선생님 누누이 얘기했죠. 플라톤이 너무나 사랑한 소크라테스도 이데아는 못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이데아는 그냥 저 이상세계에 존재하는 거니까 있는 것이고 그것을 모방하여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야 돼. 그러므로 사물을 이데아를 모방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모방하면 진리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예술 작품을 한 거래. 더구나 시인은 영혼의 가장 훌륭한 부분을 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지향하지 않고 화를 잘 내며 변화무쌍한 성격을 모방하여 명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마이너스. 감정에만 호소하는 시를 받아들인다면 국가에는 쾌락과 고통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 국가에서는 영혼의 건강에 해로운 시는 추방, 그래서 시인 추방론까지도 얘기하고 신을 찬양하거나 훌륭한 인물들을 노래하는 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도덕주의의 입장에서 도덕적인 교훈이 될 만한 아름다운 리듬을 표현해야 돼. 우아함을 가지고 오는 좋은 음악이나 좋은 시를 해야 돼. 이는 젊은이들이 배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예술활동을 통해서도 배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선한 품성을 함양하는데 도움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도덕주의의 입장에서 예술작품을 이야기하는 플라톤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자. 예술활동은 진리와 상관없이 미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예술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 맞아. 하지만 진리와 상관없는 건 아닌 게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배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진리에서 떨어져 있으면 마이너스라고 이미 제시문에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1번은 틀렸고 2번 예술활동은 미의 이데아를 어떻게 창조하냐고요. 이거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내용이죠. 이데아는 누구도 창조하지 못해. 이거는 과거 기출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던 포인트가 또 나왔네. 틀렸고요. 3번 예술작품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여기서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건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제시문에서도 실은 알려줬고 과거 기출에서도 이 내용 계속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틀렸고요. 예술활동은 현실을 모방할 뿐이므로 모두 금지. 아닌데 예술활동이 이데아를 모방한다면 절대로 너무나 필요한 활동인데 예술활동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아. 자, 그래서 이건 잘못된 플라톤이 좋아하지 않는 예술활동의 모습이지.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지 말고 이데아를 모방해서 좋은 예술은 도덕적인 모범을 가지고 와서 선한 품성을 함양하는데 도움까지 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술활동 하세요. 좋은 예술작품 만드세요. 도덕적인 예술활동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도덕주의야. 틀렸고 5번 예술작품은 지혜를 사랑하는 성향을 일깨우는데 기여해야 된다. 지혜를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배움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바로 진리와 가까운 내용이겠지. 자,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을 골랐어야 돼.
넘어가 보자 얘들아. 제시문에서도 다 힌트 줬으니까 맞출 수 있어. 이걸 틀린 친구들은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지 않았다. 반성해. 자, 6번 갈래요. 자, 6번이 최고 오답률 1위를 차지하는 문제네. 30%래. 자, 30%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었던, 당일에는 훨씬 더 20%까지 떨어졌었던 그런 어려운 우리 3단원의 사회정의의 내용이지만 선생님이랑 공부한 내용으로 풀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지. 간다 얘들아. 자, 시민불복종은 민주사회를 특징 짓는 공공적인 정의관으로부터 생겨난다. 공공적인 정의관이 시민불복종, 줄여서 씨불이라고 할게요. 자, 씨불의 근거로 삼는 거. 근데 공공적인 정의관이 다른 말로 바꾸면 정의의 원칙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정의의 원칙은 씨불의 대상이 아니야. 씨불의 근거. 씨불의 이론은 입헌, 헌법에 입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법적인 관점을 보충하고 있다. 얘들아, 빠르게 선생님이 논리를 설명해 볼게. 선생님이랑 개념의 별 수업 들은 아이들은 끄덕끄덕 이해가 되어야 돼. 롤스의 입장에선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란 100점짜리 절차가 다 지켜진 사회야. 롤스 입장에서 100점짜리 절차란 모두 다 공정한 원초적 상황, 무죄의 베일을 쓴 상황 속에서 1번, 두 번째, 모두가 만장일치로 합의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열리는 사회. 다시 한번, 롤스에게 100점짜리 절차는 원초적 상황 에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여서 열리는 사회가 완벽히 정의로운 재산 소유 민주주의 국가가 될 거야. 그런데 현실 사회에서의 모든 국가가 법을 정할 때 그 어떤 국가도 원초적 상황을 가정해서 무죄의 베일을 쓴 상태로 그 모든 법들을 다 제정해야 하네? 안 하잖아. 그러니까 현실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정의한 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롤스의 입장에선 현실 사회에서 아무리 민주적, 합법적으로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절차이기 때문에 부정의한 법이 제정돼 안 돼? 된단 말이야. 그러므로 부정의한 법이 제정된 걸 가만히 뒷짐지고 구경만 할 수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부정의한 법을 현실적으로 제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정의한 법을 정의로운 법으로 바꿀 수 있는 정치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겠다. 그게 바로 정치적 장치. 뭐야?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씨불할 수 있는 시민불복종 위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시민, 여기다 쓰자. 그래서 씨불은 부정의한 법을 정의로운 법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정치적인 장치를 빡 마련해 놓은 거야. 너무나 논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러므로 법적인 관점을 보충해주고 있는 거야. 현실 국가에선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다수결에 의해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헌법에 근거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원초적 상황에서 완벽한 절차가 지켜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은 부정의한 법을 위반하는 것이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과 민주체제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했지요. 정치적인 원리들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 이거는 평가원에서 2번 출제가 됐었던 표현이야 얘들아. 합법적 민주적 권위, 이것도 선생님의 개념의 별 선지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고, 자 얘들아, 가장 대표적으로 뭐를 떠올려야 되냐면 민주적으로 제정이 됐으면서 동시에 권위까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법이지. 법. 대표적으로 법을 떠올려. 그러므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권위가 있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의한, 너무나도 1원칙과 2-2원칙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있는 법이라면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정식화하려는 것이다. 너무나 롤스가 이야기하는 시민 불복종. 논리적으로 너무나 완벽한 내용이야 얘들아. 이게 지금 최고 오답률 1위가 된다는 건 지금 아직 분배정의에 나와 있는 롤스의 사회정의 파트의 내용도 이해가 덜 된 거고, 그 논리에 따라서 이어지는 시민 불복종의 논리도 지금 이해가 덜 된 거야. 하지만 롤스는 얘들아 너무나 논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서 맥락만 이해하면 다 풀 수 있어. 선생님 저 아직 롤스를 그렇게 너무나 2년 동안 3년 동안 공부했지만 너무나 자꾸 틀려요. 아직 개념이 이해가 덜 된 겁니다. 맥락이 와닿지 않은 거야. 이걸 아직 계속 틀리는 친구들이라면 선생님의 개념의 별 아니면 킬러 주제의 별에 들어가서 꼭 분배정의랑 시민불복종 연결된 모든 내용들을 끄덕끄덕 문제풀이까지 꼼꼼하게 다 따라와. 선생님이 이 안에서 모든 꿀팁을 다 알려줬거든. 그래서 1번, 사회의 기본 구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제해주는 원칙. 얘들아 이것도 우리 이거 실은 이 1번 선지는 21학년도 9평 18번 문제, 그리고 23학년도 9평 15번 문제, 이거 롤스 제시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표현이야 얘들아. 몰랐지?
이 과거 기출이야. 그리고 심지어 23학년도 9평 15번 문제 선생님이랑 이미 선생님 개념의 별 교재에 들어가 있다 얘들아. 이거 분배정의 파트에 들어가 있어. 다시 한번 롤스의 분배정의의 논리가 시민불복종이랑 논리가 통한다고 했지. 왜냐하면 C불의 근거 자체가 정의의 원칙이라서 이 정의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분배정의랑 뗄래야 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건 시민불복종 선지에 나온 내용이지만 지금 이 문제는 롤스의 분배정의 제시문이거든. 사회정의, 분배정의 제시문에 이미 이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선생님의 개념 설명할 때에도 제시문 분석해 줄 때 선생님이랑 찬찬히 봤었던 내용이야. 롤스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제해 주고 있는 원칙, 그게 바로 정의의 원칙인 거. 그게 바로 공공의 정의관인 건 이미 사회정의 제시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었던 그런 내용이더라. 왜냐하면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사회의 기본 구조, 사회의 틀을 정해주는 거거든.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어떤 권리는 평등하게 분배받아야 되고 권리, 권한은 평등하게 분배, 그 다음 의무에 대해서도 따박따박 세금을 내야 되는 차등의 원칙 이런 얘기하면서 정의의 원칙으로 우리가 살 사회의 기본 구조를 정해주고 있거든. 그러므로 1번 선지 이게 바로 정의의 원칙이니까 정의의 원칙은 C불의 대상이야 근거야? 근거지.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에 대한 C불이 허용될 순 없지. 너무 맞지. 왜 정의의 원칙에 C불을 해? 부정의한 일개 법조항 하나에 C불을 하는 거지. 정의의 원칙은 C불의 근거입니다. 겁나 플러스라고요. 자,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1번 나와야 돼. 별거 아닙니다. 선생님이랑 다 봤던 거야. 2번 C불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부정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닌데 얘들아, 자 우리 2번 선지도 C불이라고 하는 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가능하고, 이것도 선생님 필기 안에 다 있지. C불이 불가능한 사회는 첫 번째 완벽하게 정의로우면 아예 사회의 기본 구조, 체제 자체가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라면 C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냐면 부정의한 법 자체가 없을 테니까. C불을 할 필요가 없고요. 선생님 노트에 다 있다 얘들아. 자 2번. 또 어떤 사회에서 C불이 불가능하냐면 체제 자체가 아주 부정의한 사회. 체제가 아주 부정의한 사회. 대표적으로 어떤 사회를 선생님이 얘기했어? 예를 들어 무법국가. 이런 사회라면 C불을 하여도 일개 법조항 하나 어긴들 세상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무법국가에서 먹히지도 않아. C불이 안 먹힘. 이걸로 되도 않습니다. 법조항 하나를 위반하는 거라서. 그래서 얘들아 다시 한번 2번 선지로 가보면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부정의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닌데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를 꼭 잊지 마. 완벽히 100점짜리 절차가 잘 지켜졌으면 부정의한 법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서 C불이 성립되지 않을 거거든. 자 그러므로 틀렸습니다. 자 3번 시민불복종이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지. 다시 한번 C불은 민주체제가 너무 소중해 안 소중해? 소중한 사람들이 민주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려고 하는 거야? 박살내려고 하는 거야? 기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체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그래서 일부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만 C불하는 거지. 일부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만 C불을 할 거고요. 일부 부정의한 법은 일단은 지킬 거야. 그래서 그 부정의가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C불을 할지 말지 결정할 거잖아. 왜? 약하게 위반됐다고 해서 모두가 C불을 해버리면 오히려 체제가 박살날 위험이 있으니까 체제의 안정성 이유로 제한될 수 있지. 틀렸습니다. 이것도 다 선생님이랑 한 거. 4번 기본적인 자유. 얘들아 롤스 분배정의랑 다 연결돼. 롤스에게 기본적인 자유는 몇 원칙의 예시야? 1원칙의 예시입니다. 얘들아 롤스 1원칙 제한 가능해 안 가능해? 제한이랑 침해랑은 다르다 얘들아. 제한은 너무나 가능 안 가능? 가능하다고 했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 그때 1원칙 제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C불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아니, 제한 가능하단 말이야. 아,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침해라고 보는 친구들도 기본적인 자유를 현저하게 심각하게 침해가 되고 있는 법이라면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C불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있기는 있거든. 자, 그래서 이건 어쨌든 4번은 이로 해석하나 저로 해석하나 다 안 되는 겁니다. X로 풀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 헌법에 근거한 법을 위반하는 게 바로 C불입니다. 아무리 헌법에 근거 있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의한 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헌법을 근거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1원칙과 2-2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있는 그런 법이라면 C불이 정당화될 수 있지, 얘들아.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고르면 돼. 새롭게 공부할 게 1도 없어. 선생님이랑 배웠던 개념의 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야. 정답은 1번 골랐어야 돼. 자, 그럼 7번 문제 갑시다. 자, 불자는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고 지혜롭게 숙고하고, 자, 음식 윤리네. 우리 의식주 윤리할 때도 선생님이랑 이미 봤었던 또 내용이네요. 불교에서도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고 지혜롭게 숙고 깊게 생각해야 돼. 공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 공양,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공양. 스님들이 그릇에다가 음식을 남기지 아니하고 채식을 하는 그런 모습 기억나, 얘들아? 그게 바로 공양. 그런데 음식을 먹는 것도 불교에서는 수양의 일종이라고 하잖아. 자극적인 음식 먹지 않습니다. 생명체 불살생의 원리에 따라 죽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은 만큼만 채식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 그것은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몸을 존속하고 맑고 깨끗한 수행의 일종으로 평안을 얻기 위함이래. 자,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음식 윤리, 나도 마찬가지야. 군자는 배불리 먹기를 구하지 말아야 하고 밥을 먹는 순간에도 인을 어기면 안 돼. 왜냐하면 밥을 먹는 것도 역시 유학의 입장에선 일종의 수양이니까. 거친 밥을 먹고 물만 마셔도 즐거움 또한 그 가운데 있을 것이야.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도 얻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일종의 수양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유학과 불교 둘 다 음식 윤리를 수양의 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제시문이네. 자, 그럼 적절한 거 골라보자. 기억. 자, 음식에 대한 성찰적인 태도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네, 그럼 제시문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니라. 제시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니은 음식 섭취의 목적 자체가 자연적인 욕구 충족에 한정시키는 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고, 수양의 일종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 그러므로 여기에 한정시키는 거 아니고요. 디귿 도리에 맞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지요. 그래서 인을 어기지 말아야 하고 거친 밥을 먹고 물만 마셔도 즐거움 또한 역시 우리가 도리를 추구하면서 밥을 먹는 이러한 음식 수양 과정 안에서도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시문 그대로 맞고 리을 가나 둘 다 음식을 절제 있게 먹는 건 수행의 일종입니다. 너무 맞지요?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5번 골랐으면 너무 잘했다. 8번 문제 가보자. 자, 얘들아, 우리 8번은요 정답률 4위네요. 44%. 자, 사회 계약론 문제네. 자연 상태에서의 자연법은 어떤 힘에 대한 공포가 없이는 단지 말뿐인 불과한 칼없는 신약일 뿐이야. 그냥 믿음의 약속일 뿐인 것이야. 그러므로 인간 생명을 제대로 보장할 힘이 없어. 안 되겠어. 그러므로 공공의 평화와 안전이 주목적인 사람, 모든 사람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해버리겠다.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자연의 권한을 하나의 합의체 리바 이어던 이라고 하는 절대 군주한테 양도를 해야 되겠어. 그래야지만 그에 대한 공포가 생겨서 차라리 오히려 안전이 더 잘 보장돼 라고 얘기하는 홉스네요. 자, 그 다음 을 자연 상태에서의 사람들 간의 분쟁을 겪고 있는 거야. 자연 상태에서도 잠재적인 투쟁 상태라고 얘기를 해. 얘들아, 홉스가 이야기하는 자연 상태는, 다시 한번 가로 가자. 갑으로. 홉스가 이야기하는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을은 얘들아 로크잖아. 로크가 이야기하는 자연 상태에서는 비교적 대체로 평화롭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대체로 비교적이라는 말을 써버리냐면 이성의 오류로 잠재적인 투쟁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요. 잠재적인 투쟁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가 로크야. 루소는 아주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 이렇게 얘기하지. 성선설에 입각한 루소는. 하지만 로크는 백지설, 잠재적 투쟁의 가능성을 자연 상태에서 있을 수 있음을 인정. 홉스는 성악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전쟁 상태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 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공통된 법률이 자연 상태에서는 없어. 그러니까 사회 상태에선 공통된 법률이 생기는 거지. 이 발생하는 폐단을 치유할 목적으로 시민사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개인들은 생명 자유 그리고 자신의 재산, 특히 재산을 지키는 게 주목적으로 삼는 로크.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입법부와 집행 권한을 분립시켰던 이권. 분립까지 이야기하는 간접민주주의의 아버지 누구? 로크입니다. 자, 그럼 1번 가보자. 갑. 홉스는 적절한 거 고를게. 자연 상태에서의 만인은 만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가진다. 얘들아, 홉스의 입장에서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심지어 배타적이라는 말의 뜻은 그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거든. 그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연 상태에서 홉스는 있어 없어? 없지. 이런 개념이 자연 상태에 없습니다. 왜? 자연 상태에서는 불의, 정의, 선, 악, 도덕, 부도덕 이런 개념 자체가 없거든. 그냥 만만투의 전쟁 상태인 상태라서 심지어 우리 교육청 모의고사 5월 교육청 모의고사에도 나왔었던 내용 중이긴 한데 얘들아 홉스는요.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들은 모든 만물에 대한 중요한 건 모든 인간들이 모든 만물에 대한 이거 줄게. 자, 모든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데 선생님 만물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까 만물에 대한 배타적 아니라고 얘들아. 이 만물에 대한 권리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권한인 거야. 이걸 배타적 소유권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했잖아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 스토리텔링처럼 쭉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한 표에 정리했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홉스의 입장에선 내가 사냥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내가 사냥 먹잇감을 죄다 쌓아놨지만 오히려 나는 그날 두 발 뻗고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눈 감고 자는 사이에 이거 가져가 버리거든. 근데 그거 가져가도 에이 저 자식 나쁜 놈. 내 걸 가져가다니. 나의 배타적 소유권을 침해하다니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왜냐하면 그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얘들아 자연 상태에서 이런 표현 없습니다 얘들아. 자 그러므로 틀렸어. 자, 그 다음 2번.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는 홉스의 입장에서 주권자들의 사회계약으로 탄생한다. 얘들아 잊지 마. 홉스의 입장에서 주권자는 누구야? 홉스의 입장에서 주권자는 리바 이어던이고 리바 이어던이건 국가건 얘들아 둘 다 사회계약의 주체가 아닙니다. 사회계약의 산물이잖아. 사회계약의 결과물이잖아. 얘들아 사회계약설자 모두가 다 사회계약의 주체는 사회를 계약한 우리 인민들이야. 우리 시민들이야. 우리 국민들이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고 리바이어던이건 국가건 사회계약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특히 홉스의 입장에서 주권자는 리바이어던이라서 리바이어던들이 사회계약으로 뭘요? 국가를 탄생시켜요? 아니야. 얘들아 심지어 이거 선생님이랑 공부했지? 국가가 먼저 만장일치로 탄생이 되고 그 다음에 다수결로 리바이어던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지 같은 선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자 그럼 3번으로 갈게. 자 정치사회에서 시민은 자연법의 집행권 전부를 소유한다. 얘들아 로크의 입장에서 정치 사회잖아. 사회가 생겼으면 이제 집행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국가한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크의 입장에선 사적 처벌권을 자연 상태에서 내가 가졌던 사적 처벌권을 포기하고 국가에게 양도하잖아. 뭐 어떻게? 공적인 처벌권으로, 공적인 집행권으로. 같은 맥락이지요. 자 그러니까 시민은 자연법의 집행권 전부를 소유한다. 완전 틀렸습니다. 공적 처벌권으로 넘겼어. 자 그 다음 4번. 자연 상태에선
자, 로크의 입장에서 자연 상태에선 공통된 재판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꾸 마동석 같은 사람들이 와서 내 바구니에 있는 산딸기를 마동석이 막 자꾸 집어가는 거야. 근데 그런 마동석에게 이 공평한 재판관의 역할을 할 존재가 자연 상태에선 없어. 왜냐하면 내가 개인이 사적 재판관인데 나라는 존재가 제대로 마동석을 재판을 내려요, 못 내려요? 못 내려요. 마동석도 재판관이거든. 내가 쳐. 자, 그래서 공평한 재판관이 없는 자연 상태에선 전쟁 상태가 유발될 수 있는 거 너무나 맞지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선 잠재적인 투쟁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빨리 이런 거 해결하려면 무슨 상태로 넘어가야 돼? 사회 상태로 넘어가서 공평무사한, 공정한 재판관의 역할을 국가가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너무나 맞는 거 정답 4번이고요. 5번 가까울은 둘 다 국가에게 이것도 얘들아 계속 나오는 기출이네요.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개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는 없다. 아닌데? 얘들아 보장의 여부와 양도의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자, 양도의 여부와 보장은 상관관계가 없어. 양도를 했건 안 했건 보장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얘들아, 홉스의 입장에서 생명보존의 권한만큼은 양도했어, 안 했어? 양도 안 했지요? 국가에게 양도하지 않았어. 자, 생명보존의 권한만큼은 국가에게 양도한 적이 없지만 국가는 우리의 생명 보존의 권한을 보장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하지만 보장은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들아 로크의 입장에서 재산권 같은 거 너무나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 국가에게 양도하지 않았지만 보장은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양도의 여부와 보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양도했건 안 했건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 국가의 구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둘 다 X. 정답은 4번 골랐어야 돼. 선생님이랑 배운 내용 안에서 다 풀 수 있는 내용. 자, 그럼 9번 가자. 자, 의사소통의 합리성 끝났죠? 하버마스입니다. 자, 의사소통의 합리성의 개념은 담론 참여자들의 생각을 강제 없이 합의하는 논리적인 증명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럼 강제 아니야. 자발적으로 모여있는 평등한 존재인 거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우리는 실현해 가면서 공론장에서 만장일치로 정책을 결정할 거래. 그 과정에서 담론 참여자들은 그렇지 공론장에 참여하면서 주관적인 견해를 극복한다고요.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게 먼저야. 일단 참여한 다음에 사람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나의 주관적인 견해를 극복해 나간다. 맨날 나오는 평가원 내용이지. 선생님이랑 평가원 분석의 별 그대로 나와 있는 선지들이 계속 나와 있어. 이성에 따라 수긍한 공동의 확신으로 삶의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다. 우와, 우리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구나. 하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론장에 모여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학급 회장 A가 졸업앨범을 제작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학급 회의를 진행하려고 할 때, 자, 이 주제를 둘러싼 찬반 의견 어떻게 원만히 해결할까요? 하버마스가 조언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럼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에 따라서 조언해보자. 1번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이거 봐. 평가원 이거 엄청 좋아한다고 했지. 선생님이 겁나 강조했지. 비판 얘들아 이거 비판이라고 하는 거 겁나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겁나 플러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비판적 태도는 비난과는 다른 거라고 했어요. 얘들아 이것도 얘들아 너무나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한 비판적인 태도는 너무나 필요한 거.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니지. 비판적인 태도가 필요해. 지향 해야겠지. 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개인적인 이익이나 신념을 주장해도 돼. 다만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해 가능한, 진정성 있게, 진리에 기반하여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얘기한다면 너의 이익이나 신념을 주장해도 돼. 어차피 너의 신념을 얘기해도 진짜 너무 진짜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 어차피 공론장에서 통과가 안 될 거니까. 그렇게 공론장은 너무나 이상적인 담화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틀렸어. 일단 참여하고 너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근거한 이런 신념이 극복이 될 거거든. 제시문에도 있는 내용이지요. 틀렸습니다. 3번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을 제기해도 된다니까. 어떻게 사람 말이 오류 가능성이 없을 수가 있겠어. 가지고 와. 다만 너무나 오류 가능성이 심하고 현실의 정책으로 삼기가 너무나 어렵다면 어차피 공론장에서 다 걸러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4번 담론 참여자 모두가 그렇지. 담론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합의하는
만장일치로 우리 의견을 결정해보자. 너무 맞지요?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이미 합의한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재논의해도 너무나 돼, 안 돼? 돼.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하면서 보다 더 좋은 대안, 정책이 생각이 난다면 다시 재논의해도 너무나 된다라고요. 이미 공론장에 통과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재논의 가능, 불가능? 가능. 여러 번 나왔던 기출표현. 그래서 안 되는 거 틀렸네요. 정답은 4번 골라야 돼. 10번 문제 가보자. 자, 10번이 정답률 5위 문제네요. 45% 문제대. 자, 역시 환경과 윤리 문제고요.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고유한 선을 고유한 방식으로 목적론적 삶의 중심, 모든 유기체의 인동식이지요. 그래서 인동식까지 목적론적 센터 오브 라이프 얘기하는 사람 누구야? 테일러입니다. 자, 테일러. 선생님이 안전장치 걸어주라고 했어. 테일러가 인정하는 도덕적 권리의 대상은 인동식. 자, 그 다음 을은 대지가 단지 흙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토양식물, 동물이라는 회로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 그래서 먹이, 사슬. 선생님이 이거 개념의별 설명할 때 먹이, 사슬, 돼지, 피라미드 얘기했지요. 이 사람 누구? 레오폴드입니다. 그래서 레오폴드는 여기에 있으니까 레오폴드 인동식무라고 먼저 써놓게. 자, 그 다음 병.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의 이익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하세요. 끝. 이렇게만 얘기했으니까 이익관심 평등 고려 원칙을 얘기하는 누구야? 싱어. 동물중심주의 가로 열고 인, 동. 이렇게 써놓고 가면 돼. 가보자. 기억. 식물은 인간의 가치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인간의 가치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 이것도 선생님이랑 선생님의 교재 문제 기출 풀 때 이미 얘기했었던 내용이다. 인간의 가치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내재적 가치라고 얘기한다고 했지요. 우리가 환경과 윤리에서 배우는 가치의 종류는 두 가지. 내재적 가치가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거든. 반면 수단적 가치는 너무나 인간에게 의존적인 가치다. 독립적인 가치가 아니라 의존적인 가치는 수단적 가치, 독립적인 가치는 내재적 가치. 자, 그래서 가보자. A는 지금 누구야? 테일러만 말해야 된단 말이야. 자, 테일러에게 자, 식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 너무 쉽지요. 바로 내재적 가치 지니고 있잖아. 여기 써줬잖아. 없다. 바로 틀림. 테일러가 X 하니까 그냥 제끼면 되는 선지야, 얘들아. A에 들어가 있는 거 테일러만 말해야 되는데 테일러가 이런 말을 아예 안 하니까 그냥 제껴버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개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만이 권리를 지닐 수 있다. 얘들아, 이거 봐. 자, 개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덩어리만 권리를 지닐 수 있대. 얘들아, 개체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자, 얘들아, 개체론자들은 개체한테 도덕적 권리 줄 거야? 생명 공동체한테 도덕적 권리 줄 거야? 개체론자들은 개체들한테만 도덕적 권리를 주지요. 어떻게 쓸까, 얘들아? 자, 우리 니은 선지는 개체론자들은 개체한테만 개체들 각각만 도덕적 권리를 줍니다. 하지만 얘들아, 전일론의 입장에선 전일론은 개체한테도 도덕적인 권리를 주고요. 뿐만이 아니라 생태계 혹은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덩어리, 생명 공동체 이 각각한테도 도덕적 권리 주고 생명 공동체한테도 도덕적 권리를 주거든. 그러므로 니은 선지는 개체가 아니라 야, 나는 덩어리한테들만 도덕적 권리 지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전일론도 말하지 않고요. 개체론도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니은은 제끼면 돼. 얘들아, 기억과 니은이 제껴지면 이거 실은 속어법으로 디귿 리을 5번 찾았어야지 되는 내용이거든. 자, 디귿 C. 자, C는요. 테일러랑 싱어만 얘기해야 돼.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는 간접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다. 얘들아, 생태계라고 말해버리면 인동식 무까지 가능할 텐데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가 간접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일단 레오폴드의 입장에선 인동식 무가 죄다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잖아. 우리 용어 다 정리했지요. 우리 환경과 윤리 표현에서 용어들을 꼭 외우고 있어라. 지존권의 대가. 이거 죄다 같은 거 말하는 내용이다. 기억나지, 얘들아? 도덕적 지위, 도덕적 존중, 도덕적 권리, 직접적 의무 혹은 도덕적 의무 혹은 내재적 가치 혹은 본래적 가치.
진짜 빨리게 말했지요. 지종권의 대가. 이거 죄다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자,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 요 가로에다가 우리 지금 이미 쓴 거잖아. 레오폴드에게는 생태계 직접적 의무의 대상입니다. 간접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하지만 테일러에게는 인동식이 직접적인 의무의 대상이면서 무생물은 간접적인 의무로 성립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싱어의 입장에선 인간과 동물까지는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지만 싱어의 입장에선 공리를 높일 수만 있다면 식물과 무생물도 파괴할 필요는 있어 없어. 일부러 막 파괴할 필요가 있어 없어. 전혀 없기는 하거든 얘들아. 자, 그래서 우리 디귿선지는 별표 쳐주시고요. 우리 6평의 예고편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고 맥락을 조금만 더 이해하고 가보자 얘들아. 일단 테일러는 너무나 레오폴드는 너무나 X고요. 가운데에 있는 레오폴드는 너무나 X야. 왜냐하면 직접적 의무의 대상, 무생물까지 다 넣어줄 거니까. 테일러의 입장에서는 인동식까지 직접적 의무의 대상, 무생물 포함하면 간접적 의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 심지어 테일러 자연 존중의 4대 의무까지도 얘기하니까. 그래서 테일러 너무 맞고 얘들아 중요한 건 싱어의 입장에서도 실은 싱무도 공리를 높일 수만 있다면 파괴하진 않을 거야. 보호할 수 있지. 이렇게 쓰자. 공리를 높일 수만 있다면 보호가 가능하지. 왜냐하면 실은 싱어는 공리주의자니까. 자, 그래서 싱어도 O. 그러므로 디귿은 잘 들어간 거. 자, 그 다음 리을. 인간이 아닌 동물 중에서 인간에 대한 의무에 귀속되지 않는 의무의 대상이 있다. 인간이 아닌 동물들 중에서 인간의 의무에 속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 있다. 동물도, 다른 말로 바꿀게 얘들아. 리을선지 조금 더 쉽게 바꾸면, 자, 동물도 인간에 대한 의무에 기속되지 않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의무의 대상인 거야. 동물도 직접적인 의무의 대상으로 껴줘. 이건 셋의 공통점. 자꾸만 인간에 대한 의무로 귀속시키려고 하는 자는 약간 맥락 누구 같아? 칸트지요. 칸트는 동물과 관련한 의무도 인간에 대한 의무로 자꾸 환원시키고 귀속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맥락은 약간 칸트 선지의 맥락이고요. 하지만 테일러, 레오폴드, 싱어가 모두 다 동물은 그 자체로 직접적인 의무의 대상이니까 귀속되지 않는 의무의 대상인 거 너무나 셋 다 맞네. 정답은 그래서 디귿 리을 체크한 5번을 골랐어야 됐다. 너무 잘했어 얘들아.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자, 11번 문제 가보자. 자, 이거는 비문학 독해지요. 제시문 그냥 읽으면 풀 수 있는 내용이지.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회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글은 의견을 공유하는 일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터넷에 공유되는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에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표현을 억압당한 사람의 의견이 옳다면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될 거야.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좀 마. 반대로 또 역시 그 사람의 의견이 그른 경우에도 참가 거짓의 대비를 통해서 진리를 보다 더 생생하게 인식할 기회가 사라지게 된대. 왜냐하면 그른 것도 받아들여져야지만 우와 이건 정말 잘못된 거네. 그른 게 있으니까 옳은 게 더 빛이 나지 않겠어? 자, 그래서 오히려 더 옳은 걸 생생하게 인식할 기회조차 사라지게 될 거야. 그러면 그르면 그른 대로, 옳으면 옳은 대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 글이야. 혹은 그 사람의 의견이 그른 것이지만 그 안에 진리가 일부라도, 그 사람의 의견이 잘못됐더라도 모든 전체가 다 그르진 않을 수도 있어. 그 일부가 진리가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그렇다면 그 진리는 만약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 이걸 표출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억압해버린다면 그 진리는 세상에 알려질 가능성조차 차단이 될 거니까, 따라서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모든 개인에게 자신의 어떠한 의견이라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줘봐. 표현의 자유 너무 억압하는 거 마이너스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제시문이네. 그래서 얘들아, 정답은 1번.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이 진리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찾을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어. 나머지 내용들은 다 위에 제시문에 있어. 인터넷에 공개된 그런 의견 안에 진리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자, 여기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고요. 3번. 인터넷에서 그런 의견을 제안해야만 진리 발견의 기회가 증가한다. 아니라고, 오히려 사라진다라고 네 번째 줄에서,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서 말하고 있고, 자, 그 다음 얘도 틀린 거고. 4번. 인터넷에서 그런 의견을 표현할 권리도 보장해야 된다라고 전체적으로 계속 다 얘기하고 있어. 그런 것이건
옳은 것이건 상관없이 이건 맥락, 제시문 맥락 속에 다 있고 5번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도 옳은 의견은 모두 다 개진될 것이다. 그럼 지금 표현의 자유가 플러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전체 결론에 맞지 않는 것이지. 틀렸어 얘들아. 다 제시문에 입각해서 비문학 독해 문제들은 풀 수 있어야 돼. 정답은 1번 골랐어야 된다. 자 12번 문제 가보자. 자, 성과 사랑의 관계, 올바른 성적 행위의 정당화, 기준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성적인, 올바른 성적인 관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동반할 수 있기에 부부간에만 정당화됩니다. 결혼 자체가 남녀 간의 정당한 성적 행위의 기준이 되는 거. 무슨 주의? 보수주의. 보수주의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가치가 생식적 가치를 가장 강조하거든. 나머지 가치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인격적 가치 이런 거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잖아. 그리고 뭐 쾌락적 가치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생식적 가치를 가장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이 남녀 간의 성적인 행위는 출산, 양육까지도 영향을 미치니까 부부간에만 정당화됩니다. 부부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거 봐. 부부 사랑에 인격적인 가치가 있어. 성적 관계를 통해 쾌락을 얻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거 봐. 쾌락적 가치도 인정하기는 해.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식적 가치를 가장 강조하는 기준 자체가 결혼이라고 얘기하는 보수주의. 반면 나는 성적 관계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들 사이에서도 상호 간의 합의와 사랑을 언급했기 때문에 기준에 사랑이 들어가면 인격적 가치를 가장 강조한 무슨 주의야? 중도주의네. 그래서 얘들아 지금 자발적 합의는 물론이고 사랑이 전제된다면 출산과 상관없이 결혼 없는 성 가능합니다. 정서적인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과 결부된 성적 관계는 사랑이 들어가 있는 성적 관계인 거야. 결부시킨 거야. 사랑이 있는, 제발요 단어 때문에 실수하지 마. 성적 관계는 인간의 고유한 품격, 줄여서 인격. 그래서 중도주의가 가장 강조하는 가치는 무슨 가치? 인격적 가치를 가장 강조합니다. 가장 강조. 중도주의 가보자. 1번. 출산과 무관한 성적 관계는 도덕 판단의 대상이지. 출산과 전혀 무관하게 성적 관계를 하였어? 그러면 너무나 옳지 않다라고. 결혼 안 했어? 결혼 안 했는데 성적 행위를 했어? 그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도덕 판단을 내릴 거라서 이것도 잘못된 거고. 2번. 쾌락을 동반하는 모든 성적 관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지. 쾌락적 가치 인정하기는 해. 다만 with 결혼을 한 사이에 부부 관계였다면 너무나 가능합니다. 틀리고요. 3번.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이 이게 바로 출산이지요. 성적 관계의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절대 중도주의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과 결부된 성적 관계는 너무나 인격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 자, 그래서 인격적 가치를 가장 강조하기 때문에 유일한 목적 이런 말 절대 안 되고요. 4번. 성적 관계는 성인들 간의 자발적 합의만으로도 안 돼요. 자발적 합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이런 말 안 할 거고. 5번. 강하는 둘 다 사랑이 결여 없는, 사랑이 빠진. 제발요 얘들아, 결여랑 결부랑 완전 다른 겁니다. 결여는 결핍 없는 거고요. 결부는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도 실은 함정 팠었던 과거 기출 문제가 있거든. 제발 가져가. 결부시키는 건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결여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사랑이 없는 성적 관계는 인격을 훼손할 수 있는 건 둘 다 너무나 인정 안 인정? 인정. 왜냐하면 사랑하는 부부 사이,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부부 사이 너무나 인정하니까 이건 둘의 공통점인 거 너무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풀면 틀린다. 얘들아, 보수주의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인격적인 당연히 얘기할 수 있다. 정답은 5번 골라야 돼. 자, 그럼 13번 문제 가보자. 다음 사상가의 관점, 선의지는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의 경향성에 따라 옳은 행위를 지향하려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옳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선택하고자 하는 선의지가 너무나도 선하다. 이 세상에 오로지 선한 건 선의지뿐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누구? 칸트. 고등학생 A가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구입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돈을 받았어. 그런데 평소 웹툰 구독권을 사고 싶었던 A는 그 돈으로 교재를 구입할지 웹툰 구독권을 살지 지금 부모님한테는 교재를 사겠다고 얘기한 거거든. 근데 웹툰을
구독해버리면 이건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칸트의 입장에서 1번. 지식을 추구하는 자연적인 성향에 따라. 얘들아, 지식을 추구하는 자연적인 성향? 칸트의 입장에서 자연적인 성향이라는 표현 나오면 자연적인 경향성,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연적인 경향성, 마음의 경향성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것에 부합하도록 이런 말 칸트 얘기하지 않고요. 부모님과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이익과 무관합니다. 이익 따지지 않고요. 3번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로부터 행위하시오. 의무로부터 비롯되는 이가 언제나 항상 도덕적 가치가 있거든. 너무 쉽지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공동체의 전통에 따른 믿음과 의리, 신의의 덕목을 고려해봐. 덕성, 덕목이 너무나 중요해서 판단해서 움직이는 건 덕윤리학자들. 덕윤리학자들은 이런 걸 너무나 강조할 것이고 5번 자신에게 주어질 쾌락의 질적 차이를 비교하여 갑자기 미리 나왔지요? 쾌락의 질적 차이를 고려해야 돼. 이런 얘기는 공리주의자 미리 할 법한 표현. 정답은 칸트 3번 고르면 된다. 넘어가자 얘들아. 14번 문제. 자, 우리 형벌 문제입니다. 형벌은 칸, 루, 베벤 기억하면 된다고 했지요? 자, 우리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네 사람의 사상가들이 있어. 칸, 루, 베벤. 선생님은 이렇게 도식화시키지요. 가운데 중간 끊어주세요. 앞사람 두 명은 사형제도 존치론자고요. 뒷사람은 폐지론자들입니다. 그런데 벤담은 공리주의자라서 조건부로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함정선지가 베카리아예요. 왜냐하면 루소와 베카리아의 공통점이 사회 계약서를 정당한 형벌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거든. 그리고 베카리아와 벤담의 공통점은 공리주의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거든. 하지만 같은 사회계약설자이지만 루소는 사형까지 우리 모두 다 동의했었다라고 얘기하면 존치론 루소로 가고요. 아니, 우리는 사형, 생명을 박탈할 권한까지는 국가한테 준 적이 없다.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빠지면 베카리아로 풀어야 되는 폐지론자 논거가 되지. 자, 그래서 가보자. 갑. 형벌의 목적은 국가 구성원의 생명 보존에 있다. 이거는 사회계약설자들이라면 당연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이야. 형벌은 사회계약에 기초할 것이며 일반 의지에 복종하기를 일반 의지 제너럴 윌 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내리는 국가의 강제력인 거야. 당연히 형벌은 받아 마땅한 거지. 그래서 일반 의지 얘기하는 사회계약설자 누구? 루소로 풀면 되지요. 갑은 루소, 우리 비판 삼각형이니까 선생님 여기다가 먼저 쓰고 갈게. 자, 갑은 루소. 아이고, 그 다음 자, 을.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에 있습니다. 막 응당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종신노역형은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하며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말하는 건 얘들아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이 사람은 일단 누구야? 베카리아인데 베카리아도 사형이 가지고 있는 효과, 사형의 억제력 너무나 인정 안 인정? 인정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형보다 더 효과적인 게 뭐라는 거야? 종신노역형이라는 거지. 그래서 종신노역형을 주장하는 사람 베카리아가 을. 그래서 을은 베카. 자, 그 다음 병. 자, 형벌의 목적은 정의 실현에 있다. 그럼 모든 사상가가 공통으로 형벌의 목적은 공적 정의 실현의 수단. 자, 공적인 정의는 다만 동등성의 원리가 나왔고요. 오직 동해 보복법만이 형벌의 양과 질을 제시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야? 칸트잖아. 자, 그래서 1대1의 동등성의 저울의 평형, 등가성의 원리 얘기하는 사람 칸트. 자, 그러면 얘들아 비판삼각형이고요. 서술어는 죄다, 관가하다, 부정형이 나올 겁니다. 오로지 앞사람만 얘기해야 정답인 거야. 자, 가자. A는요. 루소만 베카리아한테 말해야 정답. 루소만 말하자. 시민의 생명 보존이 사형의 정당화 근거가 아닙니다. 아, 너무 쉽지 않니? 이거 제시문에서 아예 대놓고 말했는데 이거 루소 제시문에 아예 있는데 아니라고 루소 이런 말 안 하고요. 그 다음 시민의 생명 보존이 사형의 정당 일단 루소가 이런 말 너무나 안 하지요. 루소 이런 말 안 함. 제시문에도 있음. 그냥 틀려요. 제끼고요. 자, 그 다음 B와 D. 자, B와 D는 이제 앞사람이 베카리아가 될 거야. 베카리아만 양쪽 둘한테 말하자.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없는 끝났어. 이거 과거 기출에서 너무나 많이 나왔던 표현이잖아. 효과 있어. 억제력 있어. 다만 덜 효과적이었던 거지. 비인도적인 형벌이다. 이건 맞아. 왜냐하면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사형은 너무나 인도주의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 얘들아. 그래서 비인도적인 형벌인 건 맞지만 범죄 억제력이 없다고 얘기 안 할 거야. 여기에서 제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카리아가 이런 말 안 함.
백하가 이런 말 안 하니까 틀리고요. 자, 그 다음 3번 C. C는요, 이제 앞사람이 칸트가 되네요. 칸트가 베카리아한테, 칸트만 형벌 받아야 할 자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니야, 이 사회계약설자들아. 얘들아, 칸트가 사회계약서를 까고 있는 거지. 사회계약 까는 칸트 너무나 맞지. 왜냐하면 백하는 동의의 여부로서, 야, 우리가 동의한 건 받을 수 있지만 사형은 동의 안 했어. 그러니까 폐지로 가는 게 사회계약설자들의 논거거든. 루소의 입장에선 같은 사형제도 존치이지만 루소도 우리가 이미 사형을 받기로 동의를 했어. 사회계약을 할 때 이미 동의를 했으니까 형벌의 정당한 근거가 동의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자발적 동의. 이건 사회계약설자들의 형벌의 정당한 기초, 형벌의 정당한 근거거든. 하지만 오로지 칸트 입장에선 물론 팩트로서, 야, 나도 사회계약설 알아. 야, 나도 원래 사회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동의를 통해서 사회가 나중에 후천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필요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거, 나도 팩트로서 사회계약설을 인정하는 바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회를 계약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건 아니야.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라는 이유만으로 인격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인격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형벌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칸트. 그러므로 너무나 사회계획을 까고 있는 칸트의 논거로 적당합니다. 정답은 3번 골랐어야 돼. 4번 2. 오로지 칸트만 루소한테, 칸트만 사형은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이야. 이거 칸트가 루소한테 말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나 루소가 알지요? 이거 심지어 루소가, 야, 사형을 받는 자는 지금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는 거야. 네가 지금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공공의 적,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거야 너는. 그러니까 넌 이 벌을 받아 마땅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루소. 너무나 루소가 아는 표현입니다.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자, 5번 F. 루소만 칸트한테, 루소만 살인자에게는 사형 이외의 형벌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얘들아, 이런 말 루소가 안 하잖아. 루소가 이런 말 못함. 왜요? 루소는 시민, 만약에 살인자를 우리의 국가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루소는 사형을 시킬 수도 있고 추방을 시킬 수도 있다라고 말하니까. 추방이라는 방법도 루소는 말하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루소가 이런 말 안함. 정답은 3번 골랐으면 너무 잘했다. 다 선생님이랑 배웠던 내용이다 얘들아. 15번 갑시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갑, 질서 정연한 사회는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조의 의무는 모든 사회가 정의롭고, 자, 모든 사회가 정의롭고 자유적인 기본제도 또는 비자유적이긴 하지만 적정 수준의 만민의 사회, 자유적 만민의 사회, 적정 수준의 만민의 사회, 이 두 개를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1번과 2번은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 원조의 주체가 될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누구? 롤스. 롤스는요, 우리 해외 원조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롤스의 아버지의 직업, 인권 변호사, 롤스 어머니의 직업, 인권 운동가. 나 롤스는 어려서부터 사회적인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을 보장받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었거든. 그래서 인권 보장이 제일 중요한 사람, 인권 보장, 다른 말로 바꾸면 롤스가 가장 중요한 1원칙이라고 얘기했었던 자유와 평등을 확립시켜주는 거. 자유와 평등을 확립시켜주는 게 같은 맥락이더라. 그래서 특히 더 정치적,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원조를 강조하는 사람 롤스. 반면 을은 우리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고, 왜냐하면 공리주의 입장에서 희생은 마이너스지요. 이익을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이익이 더 당연히 많아야지. 그래서 희생이 너무나 많으면 안 돼. 내가 감수할 수 있는 희생 정도만 감수하고, 하지만 전체 공리 총합을 높였을 때에는 공리를 높인다라는 맥락에서 원조를 해야 돼. 그것을 해야 한다. 부유한 사람은 별다른 희생 없이도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기에 절대 빈곤을, 고통을 방지해야 할 원조의 의무를 가진다. 그런데 롤스도 절대 빈곤 해결을 원조의 보편적 의무로 간주는 할 수 있는 거 알지? 선결 과제, 선결 조건인 건 알고 있지 얘들아? 자, 그래서 을은요, 싱어 내용이네. 자, 그래서 을은 싱어의 원조의 목적은 공리, 증진입니다. 복지, 증진이라고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인류의 고통 감소, 쾌락 증진,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자, 그러면 가보자. 기억.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가 원조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얘들아, 롤스의 입장에서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의 종류가 몇 가지야? 고통받는 사회와 무법국가. 다만 이 질서정연하지 않는 사회들 중에서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타국에 대한 공격성이 없어야 돼. 타국에 대한 공격성, 침략성, 팽창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공격성이 없어야지만 고통받는 사회고요. 타국에 대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으면 무법국가가 되잖아. 자, 그럼 무법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아닐 수 있지. 무법국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타국에 대한 공격성이 없어야지 고통받는 사회고요. 얘는 있잖아. 있으니까 원조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너무 맞고요. 니은 원조의 의무 이행에는 경제적 수단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자, 이거 줄게. 자, 싱어 여기다가 올려놓고. 자, 얘들아, 니은 선지는 원조, 롤스의 입장에서 경제적 수단의 지원이 포함될 수는 있다. 너무나 맞지? 얘들아, 기억나니? 선생님이랑 해외 원조 개념의 별에서 꽃별이랑 롤스랑 아프리카에 그거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바닥에 누워있는 그런 곳에 원조를 하러 갔다라고 기억나니? 그 이야기? 갔을 때 꽃별이가 눈물을 막 F인 꽃별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빵을 막 주고 있단 말이야. 막 돈을 주고 있어. 그런 꽃별이를 롤스가 말려 안 말려? 말리진 않는다고 했어요. 얘들아,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원조를 말리지는 않아. 하지만 왜냐하면 특히 또 롤스 입장에서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었던 절대 빈곤 해결을 원조의 보편적인 의무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한 이거 선지 기억나지 얘들아? 자, 그래서 원조의 절대 빈곤 해결 자체가 원조의 아예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 왜냐하면 궁극 목적은 인권을 보장하는 거니까,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거니까. 하지만 원조의 보편적인 의무로 간주 정도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건 원조의 선결 과제니까, 선결 조건이었으니까.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아이들에게 체제를 알아듣고 그 체제를 만들 수 있는 힘 정도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러려면 경제적인 차원의 지원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해외 원조할 때도 강조했지요. 롤스랑 싱어를 이분법적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맥락 봐라. 롤스가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원조 자체를 부정할 리는 없다. 그래서 포함될 수 있어. 너무나 맞는 거고요. 디귿, 빈곤국에 대한 원조의 효과를 이유로 중단될 수 있지. 얘들아, 공리주의입니다. 싱어는 효과를 떨어뜨리면 당연히 원조를 중단할 수 있다고 볼 거야. 공리. 효과를 떨어뜨리면 중단할 수는 있다. 이것도 다 훈련한 거. 그 다음 리을. 여성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원조는 정당화될 수 있다. 얘들아, 일단 이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인 거지요. 만약에 참정권이라고 하는 건, 자, 롤스의 입장에서 보자. 참정권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기본 권이란 말이야. 얘들아, 정치적인 기본권은 롤스 입장에서 몇 원칙의 내용이야? 1원칙이야. 1원칙의 원칙의 이름 자체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요. 즉,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건, 만약에 여성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면 지금 여성은 불평등을 겪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므로 여성도 평등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평등하게 정치적인 기본권을 보장해준다는 건 여기 있지요. 롤스가 이야기하는 원조의 궁극 목적, 자유와 평등, 확립과 관련된 겁니다. 너무나 롤스한테 맞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실은 리을 선지에서 리은과 마찬가지로 얘들아,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원조를 더 강조하는 건 실은 싱어지. 하지만 롤스도 경제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부정하진 않는다고 얘기했지. 마찬가지의 원리에 따라, 자, 싱어의 입장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싱어의 입장에서 공리를 높일 수만 있다면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이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의 이익들이 높아진다면 너무나 여성의 참정권 보장 인정 안 인정? 인정하긴 할 거야. 마치 누구랑 비슷하냐면, 너네 혹시 공리주의자
밀 기억나? 자유주의자였었던 밀 기억나요? 공리주의이면서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여성의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잖아.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참여 확장시키는 거 너무나 강조했던 사람이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그 여성이 가지고 올 사회적인 이익을 고려해봐라. 그걸 생각해보면서 여성, 양성, 평등을 얘기하는 공리주의자 밀처럼 얘들아 싱어도 공리에 입각해서 여성의 참정권 보장이 공리를 높인다면 당연히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얘들아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체크한 4번을 골랐어야 돼.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요거 가져가자 얘들아. 리을 선지 꼭 가져가길 잘했어 얘들아. 16번 문제 가보자. 자, 누가 무를 머리로 삼고, 이거는 작년 연계교재 제시문에 나왔었던 문장이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누가 무를 머리로 삼고, 자, 머리는 무야. 그 다음 삶이 이제 가운데 있는 등뼈가 삶이야. 원래는 무였어. 없었는데 그런데 기가 모이면서 삶이 되었다가 마지막 죽음이 꽁무니로 삼을 거야. 죽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다시 자연으로 기가 흩어진 거야. 자연으로 돌아간 거지. 그래서 누가 삶과 죽음, 있음과 없음이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삶과 죽음은 그냥 하나래 얘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 무라 일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와 벗을 하고 싶다. 너무나 좋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건 도가의 입장에서 삶과 죽음, 기의 추나추동의 계절의 순환처럼 기의 순환 과정으로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도가의 제시문이고 을, 애, 욕, 집착이지요. 자, 그 다음 존재와 무명, 어리석은 거. 이런 것들에서 오는 고통으로부터 마음이 해탈한 것을 알고서 보니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수행도 이미 이루었으며 할 일도 이미 마쳐서 다시는 후세의 몸을 받지 않을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구나. 깨달았구나. 나는 윤회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구나. 석가모니의 글입니다. 불교. 자, 그러면 1번 가보자.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이지 이걸 왜 벗어나. 삶과 죽음, 도가의 입장에서 삶과 죽음은 기의 순환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삶과 죽음은 운명이므로 그럼 도가의 입장에선 천명, 하늘에 운명, 하늘에 수명, 하늘에 때 이런 표현 쓴다고 했죠. 운명이므로 기뻐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지. 왜? 기뻐하거나 미워하는 건 이건 도가의 입장에선 인간적 감정이거든. 그래서 장자가 내 아내가 죽었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를 두드리고 춤을 추고 있었어. 기뻐한 거 아니야.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간 거야 얘들아. 그래서 죽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했죠. 좌우지 장자자자, 좌우지 장자. 아내가 죽었는데 악기 두드리며 노래 부르고 있었던 사람 누구? 인간적인 기뻐하거나 슬퍼하고 미워하는 감정은 필요가 없거든. 왜? 좌망 심재했을 테니까. 자, 정답은 2번이 맞네요. 3번 을, 오온의 반복적인 결합과 해체는 우연의 결과일 뿐이다. 오온이 결합하고 오온이 해체하는 건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현상에는 다 원인과 결과, 조건이 만나서 결과가 발생하는 인연 생기야. 인연 생기설, 이게 무슨 뜻인데 얘들아? 원인, 다 원인이 있는 거야. 죄다. 원인 인과 조건 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서 결과가 발생한 거지 우연적이라고 절대로 불교에선 얘기하지 않아. 모든 것들은 너의 업에 따른 보니까.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불변하는 실체가 존재한다. 아니, 불변하는 실체, 고정된 실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없지요. 자, 틀렸고요. 5번 불변의 실체 나오면 이거 그냥 다 마이너스라고 얘기했죠. 이런 거 없습니다. 5번 갑과 을은 둘 다 삶과 죽음은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얘들아 4번 선지 또 질문할까 봐요. 자, 불변하는 실체. 실체라는 말 자체가 고정, 영원, 불변한 것이라는 뜻이거든. 얘들아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것들은 죄다. 변해가 안 변해가? 변해가 제법, 재행, 무상에 따라 불변하는 실체건 이 불변 빼도 실체란 있어 없어? 없다라고 선생님이랑 공부했지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5번 갑과 을은 둘 다 삶과 죽음은 자연스럽게 순환하기에 고통이 아니다. 삶과 죽음을 순환이라고 보는 건 이 둘의 공통점인 건 맞거든.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그런데 고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디에서 제낄 거냐면 불교가 안 됩니다. 왜냐면 불교에서 생과 사는 모두 다 고통이거든. 이런 말 절대 맨날 평가원에서 즐겨 쓰는 함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불교로 제끼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나와야 돼. 넘어갈게요. 자, 17번 문제가 1이구나. 공동 1이구나. 자, 그래서 가보자. 정답률 역시 30%.
17번 칸트의 영구평화론 틀린 친구들은 진짜 속상하다. 너무 속상하다.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내용이잖아. 자, 평화연맹은 이 연맹에 참가한 국가들의 연맹들이 아니라고요. 평화연맹은 하나여도 돼, 안 돼? 아, 겁나 돼. 이거 선생님이 현강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말로도 막 얘기해줬고요. 여러 번 많이 말했는데 얘들아, 평화연맹은 여러 개여야 돼? 하나여야 돼? 하나여도 됩니다. 왠 줄 알아? 평화연맹은 하나여도 돼. 아니, 하나여야 해. 왜냐하면 평화연맹이 여러 개잖아.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영구평화를 위해서 국가들이 연맹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평화연맹이 여러 개면 그 연맹마다 가입한 나라들이 또 각각 다르겠네. 그럼 나중에 이제 또 연맹들끼리 뭐 할 거게? 잘 상상해봐. 연맹이 여러 개잖아. 그럼 나중에 연맹들끼리 뭐 한다? 싸워. 얘들아, 연맹들 간에 갈등이 일어날 거야. 연맹은 하나여도 돼. 다만 우리가 맨날 평가원에서 만났던 연맹의 확산이라고 하는 거 겁나 칸트가 좋아하잖아. 연맹의 확산이란 연맹에 가입하는 연맹의 가입국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최종 목표가 뭐야? 모든 나라들이, 자유로운 개별 국가들의 합인 모든 나라들이 연맹에 가입하는 게 칸트가 너무나 좋아하는 내용이지. 자, 그래서 평화연맹은 이 연맹에 참가한 국가들이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키고자 한다. 동료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연맹의 이념은 서서히 모든 국가로 확산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영원한 평화로 인도에 갈 이념의 실현 가능성은 분명해질 거야. 영구평화를 이야기하는 칸트. 그 다음, 그래서 칸트 공연을 보러 갔는데 칠사겨드사 전적이 쌍폭폭리 기억나요?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랑 맛보기 강의로 죄다 9개의 내용 공부했었던 내용이고, 국제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야. 정치라고 하는 거, 국내 정치에서도 권력 다툼인 것처럼 국제정치도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입니다. 국제정치의 궁극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권력이 힘의 논리로 설명해. 1차적인 목표고요. 자국의 이익을 높이는 국익에 미쳐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지요. 정치나 국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자유, 안전, 보장, 번영 혹은 권력 그 자체 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겐소 현실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1번 평화 연맹이 많아질수록 아니라고요. 영원한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다. 아니야. 연맹의 확산을 얘기하는 건 연맹에 가입하는 나라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고 연맹은 하나여도 되는 거고. 2번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적인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너무 맞잖아 얘들아. 너네 솔직히 말할게요. 팩폭 좀 해도 됩니까? 너네 이 문제 틀린 친구들은요. 분립이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틀린 겁니다. 알아야죠 분립. 분립이라는 단어의 뜻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 얘들아 봐봐. 우리 3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권이 분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입법권 따로, 집행권 따로,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걸 분립이라고 합니다. 즉 각각 따로따로 나누어져서 존재하는 게 그게 바로 분립이라고요. 그러므로 국제법의 이념은 평화연맹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자유로운 개별 국가들이 각각 따로 있으면서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개별 국가들의 합이 바로 연맹이라고 했잖아. 그게 바로 국제법의 내용이지. 그러니까 각각 국가들은 하나로 주권을 다 일치시켜서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분립되어 있는 체제가 맞지. 너무 맞지요. 나누어져 각각. 이걸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들이라고 하는 거야. 자유로운 국가들이 내정 불간섭이니까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맹에 가입하는 거지. 너무나 정답은 2번 나와야 돼요. 3번 국가 간의 동맹이 없으면 국제평화의 실현은 가능하지 않다. 아닌데 얘들아 심지어 우리 힘의 논리로 설명하면서 힘의 균형이 일시적으로 평화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힘의 논리로 말하지요. 이때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 현실주의 입장에선 첫 번째, 자력을 키우거나 두 번째, 군사력을 합치면 돼. 동맹을 맺으면 됩니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 그래서 동맹 없이는 국제평화 실현 가능하지 않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가 그 본질에 있어서 같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다라고 하는 건 같은 거야, 얘들아. 이것도 그동안 평가원 제시문에 너무나 많이 나왔던 맥락이고요. 5번 갑과 을은 둘 다 국가 주권에 제한 없이 국제평화의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아닌데? 얘들아 이거 절대 현실주의 입장에서 국가 주권 제한이 필요해야지만 국제평화 실현 가능. 아니 심지어 현실주의는
침략 전쟁까지 하는데 아예 국익을 위해서라면 마구마구 침략도 해버리는데 절대 현실주의는 이런 말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국가 주권에 만약에 이게 맞으려면 국가의 주권을 제한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칸트도 딱히 말하진 않지만 보다 더 확실한 건 얘들아, 현실주의 입장에선 심지어 침략 전쟁도 불사하는 현실주의 입장에선 절대 이런 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현실주의로 제끼면 정답은 2번 고르면 돼. 너무 잘했다 얘들아. 자, 그럼 우리 18번 문제는 자, 우리 도덕적 추론 문제가 나왔네. 그래서 위아래 주어 서술어 끊은 다음에 올리고 대각선 내리면 기역을 찾을 수가 있다고 했고요. 기역의 반론을 찾아야 돼. 자, 그래서 올리고 대각선 내리자. 자, 주어 서술어 찾으세요. 주어 서술어 찾았지요. 자, 그러면 기역 선제는 부모가 자신의 미래 자녀에게 행하는 유전적 강화는 자, 부모가 미래의 자녀에게 유전자 형질을 강화시키는 거야. 적극적 우생학이네요. 유전적 간략하게 쓰면 광화는 지금 기억 내용 쓰는 거야. 이해 당사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다. 관련되어 있는 이해 당사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다. 이게 기억이네. 자, 그럼 얘들아, 아닌데. 자, 일단 기억 찾았지요? 올리고 대각선으로 내려서 이렇게 문장을 찾았으면 얘들아, 우리 이제 기억의 반론을 찾아야 돼. 기억의 반론은 아닌데. 뭐가 아닌데? 침해 아닌데. 아, 침해하는데. 침해하지 않는 거 아닌데. 침해하지 않는 거 아닌데. 침해하는데 라고 할게요. 침해하는데 그거 침해인데. 침해하지 않는 거 아닌데 침해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 찾아야 돼. 그러므로 침해하는 데를 찾아야 되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미래 자녀에게 유전적인 강화를 거부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 거부한 적이 없는데 이런 걸 해버리는 건 이건 침해야 라고 말하는 건 4번밖에 없어. 나머지의 내용은 침해되지 않는다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야. 자, 그래서 얘들아 정답은 4번밖에 안 됩니다. 침해야 라고 얘기하는 건 4번. 정답 4번 골라야 돼. 자, 그럼 19번 문제 가보자. 자, 정형화된 분배의 원리는 재분배의 행위를 필연적으로 요구할 거야. 그래서 재분배의 행위를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정형화된 분배의 원리를 겁나 마이너스로 까고 있는 소유권리론 얘기하는 노직이네. 정답률 3이네요. 37%. 자, 그래서 노직이 인정하는 재분배는 교정을 위한,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재분배만 허락할 거야.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을 너무나 싫어하는 노직. 자, 그래서 권리 침해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분배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내가 직접 주고 싶은 사람이거든.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비정형적 원리를 강조하는 사람이 노직을 무죄배일은 당사자들이 속할 사회에서 그들의 위치를 확인할 근거를 차단한다. 이거 봐. 자, 무죄 베일을 썼다는 건 너가 속한 사회에서 너가 어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무죄 베일을 써버리면 개인의 특수한 사정이 차단됩니다. 이로 인해 특정한 정의관에 대한 만장일치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게 죄지문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정의의 원칙에 그래서 합의할 수가 있는 거지. 순서도 문제네요. 자, 그래서 갑이 노직이고요. 자, 갑이 노직, 을이 롤스. 자, A는 OX, B는 노직만 볼게, C는 롤스만 보면 됩니다. 기억. 과세 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반드시 침해하는가? 얘들아, 노직 2002년도까지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으로 강단에 쓰신 분이십니다. 나는 모든 과세 정책 다 반대한다. 이거 절대 아니라고 했지요. 이거 선생님의 노직 필기 특징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 모든 과세 정책에 반대하는 게 아니야.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과세 정책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 야경이나 교정의 역할을 위한, 교정을 위한 과세 정책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과세 정책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유권을 이건 제대로 보장이지. 요즘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세금은 너무나 인정할 거니까. 그러므로 약자를 위한 과세 정책만 소유권을 침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약자를 위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 약자를 위한 과세 정책만
나는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도울게. 이때는 소유권을 침해한다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필요한 쪽으로 반드시 침해하는 건 아니야. 틀렸고요. 노직이 X니까 그냥 제끼면 되고 디귿 자기 노동을 통한 자 노직만 보자. 취득물의 소유가 부당할 수도 있는가? 나의 노동이야. 기억나니? 그래서 예시 떠올리라고 했지. 내가 내 우물물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있는 공동 우물물을 내가 혼자 다 퍼왔어. 그거 내 물이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 우리 마을은 하나의 공동 우물물이 있고 이걸 가지고 모두가 생활수로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내가 그 물을 내 노동으로 다 퍼오면 다른 모든 마을 주민 사람들에게 피해를 유발했기 때문에 피해를 유발했을 때에는 부당할 수도 있지. 타인에게 피해 유발 시 내 노동으로 호박, 고구마 다 캐왔어. 근데 그거 다 내 거야? 아니라니까. 남의 밭 고구마 내가 다 캐온 거 보면 그거 네 거 아니라고 했죠. 교정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맞고요. 디귿 C. 롤스만. 원초적 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 최소 소유자가 될 확률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건데 어떻게 계산해?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는 조차 확인할 근거가 죄다 차단되어 있다고요. 우리 무죄배를 써버리면 내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거를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니? 아예 계산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얘들아 못해. 이건 당연히 못하는 겁니다. 다만 내가 나에게 가해질 위험이 최소화되는 선택을 할 뿐인 거지 이거 자체 내가 최소 소유자가 될 확률이 이 중에 몇 %이니까 오케이 이건 아닙니다. 얘들아. 자 그래서 확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근거조차 없어. 틀렸고 리을 최소 수혜자에게 롤스 큰 이익이 되는 분배라고 해봤자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강조했던 거니 결국에 차등의 원칙은 모두에게 다 이익이 되는 원칙이랑 완벽하게 동일한 문장 또 나왔어 얘들아. 이거 너무 맞지? 정답은 그래서 니은 리을 체크한 3번을 정답으로 골랐으면 너무 잘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 가보자. 자 우리 마지막 문제는 엘리아데의 문제가 나왔고요. 선생님의 개념의 별에서 설명하는 엘리아데의 내용만 다 알면 다 풀 수 있어. 딱 엘리아데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성스러움이 일상생활 속에 드러난다. 성현. 근데 그 성현을 비종교적인 인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종교적인 인간도 본투비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스러움을 일상생활 속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체험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바로 종교적 존재다. 요 내용이잖아. 그래서 엘리아데. 선생님 지금 되게 빠르게 얘기했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요 안에 숨겨져 있다. 엘리아데 성과 속에 분리를 지향하는 게 아니야.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 자 그래서 가보자. 종교의 역사에는 돌이나 나무와 같은 일상적인 대상 속에 성스러운 것이 나타나는 걸 성현이라고 해요. 혹은 현현이라고 해요. 그런 것서부터 예수 안에 신의 신성이 부여되는 높은 수준의 성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연속성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비종교적인 인간은 성스러운 것이 돌이나 나무 가운데 현현한다라는 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왜냐하면 비종교적인 인간이거든. 탈신성화의 결과물이거든. 자, 비종교적인 인간은 신성화를 거부해. 왜냐하면 신성스러움이 일상생활에 등장한다? 그걸 인정해버리면 비종교인이야 종교적 인간이 돼? 종교적 인간이 돼버리거든. 왜냐하면 비종교적인 인간은 역사의 주체가 나야. 나만 믿어.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아. 그래서 탈신성화된 결과물이다. 탈신성화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쓰자. 탈신성화된 과정의 결과물이거든. 그래서 성현 자체를 인정하진 않아.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하지만 종교적인 인간은 곧 그것이 돌 자체나 나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도 얘들아 자 종교적인 인간이 돌을 숭배하는 이유는 돌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야. 돌 그 자체를 숭배하면 지옥 갑니다 얘들아. 우리 십계명 성경에 따르면 십계명에 써 있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거든. 돌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돌 자체나 나무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 돌과 나무의 성스러움이 자 간다. 그것을 숭배하는 건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성스러운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 성현했기 때문에 아주 숭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성스러움 그 자체가 돌이 아닙니다. 꽃이 아니라고요. 아니야. 성스러움 그 자체는 누구야? 신이지 신. 자 그래서 얘들아 기억나지요? 선생님의 X 이야기를 해줬잖아. 겁나 홀리한
래퍼 이야기를 해줬잖아 얘들아. 겁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그 래퍼가 꽃별아 꽃별아 화단을 지나가다 말고 꽃별아 이리 와봐. 꽃별아 이거 봐.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꽃꽃 형형색색이 너무나 이렇게 예쁜 빨간색이 꽃마다 다 달라. 어떻게 이 하나님은 이 놀라운 꽃을 탄생시킬 수가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 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피조물을 창조한 능력에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리자 막 박수를 쳤다는 이야기 들려줬지요 얘들아. 이때 중요한 건 우리가 박수를 친 건 하나님의 성스러움이 꽃에 드러났기 때문에 박수를 친 거고요. 꽃 그 자체가 하나님 이야 아니야? 아니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꽃별아 이리 와봐. 여기 빨간 하나님이 잔뜩 펴 있어. 아니라고 얘들아. 이거 맨날 나오는 함정이라고 얘기했잖아. 성스러운 그 자체가 꽃이 아니야. 신인 거야. 신 자체를 성스러운 그 자체인 거지. 자, 그래서 성스러운 것과 1번 속된 것은 대조를 이루기 위해 공존할 수 없다. 아닌데? 너무나 조화 가능한데 얘들아. 틀렸고요. 성과 속의 조화. 2번 종교의 역사는 성스러운 여러 실제의 현현들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2번 선지의 내용입니다. 너무 맞고요. 3번 돌이나 나무는 현실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성스러운 그 자체. 이것도 선생님 필기 안에 다 있지요. 신입니다. 이거 틀렸어요 얘들아. 돌, 나무 그 자체가 신이 아니라고요. 틀렸고요. 4번 성스러운 것은 현실 세계를 초월한 공간에서만 드러날 수 있다. 아닌데? 성스러운 것이 일상생활 속에 성현한다고요. 드러난다고요. 얘들아. 그 일상적인 화단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꽃길이 이제 선생님한테는 성스러움이 드러난 공간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드러날 수 있다. 틀렸지요. 5번 종교적인 인간은 자, 체험이 아니라 아니 체험한다니까요. 종교적인 체험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골랐으면 너무나 잘했다. 맨날 늘 나오던 게 나왔다. 선생님이랑 개념의 별에서 설명했던 게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나온 거니까 얘들아. 중요한 건 뭐다? 선생님의 개념의 별을 완강하고 6평을 본 친구들은 너무나 쉬웠다고 얘기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 빨리 수강후기로 가서 봐봐 얘들아. 자,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표점이 높아. 지금 74점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달달한 표점 가져가면 돼. 어떻게 하면? 논리를 이해하면. 자, 그래서 얘들아. 자, 괜찮아요. 우리 6평은 예고편입니다. 다음 시험 잘 보면 됩니다. 우리 진짜는 얘들아 수능입니다. 수능은 만점 받는 게 목표니까 다음 시험 잘 보면 되니까요. 얘들아 너무나 잊지 마. 우리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교과목은 맥락을 이해하면 무조건 된다. 맥락 논리 이해하고 있으면 내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얘들아 설령 그것이 낯선 제주문 낯선 선지라고 하더라도 논리 맥락으로 다 풀어 제낄 수가 있으니까 되는 놈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되는 놈이란 너네 말하는 겁니다. 논리를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야. 전혀 낯선 내용 없게 만들어줄 거야. 알겠지 얘들아? 6월 모의평가 그래서 전 문항을 선생님이랑 해설해봤어. 한 문장 하나하나 꼼꼼하게 제시문 분석해가면서 그리고 이 해설 영상을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어. 우와 과거 기출을 분석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구나. 뭔가 지엽적이고 낯선 거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구나. 과거의 기출을 정답만 맞췄다고 좋아하지 말고 헛고별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 Q&A에 와서 질문을 던져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우리 6평에 아직 진도를 다 못 나갔거나 아니면 아직 복습이 안 돼서 틀린 친구라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진짜 죄다 만점 받았다고 기다리고 있을게 얘들아. 알겠죠? 너희들의 모든 선택과 너희들의 모든 노고를 응원하고 있는 헛고별 선생님과 생활과 윤리 전 문항을 해설해 보았어 얘들아. 그럼 다음 해설 영상에서 또 만나보도록 할게. 안녕.